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보금자리를 찾은 30대 엄마 새입니다. 영어에서 하우스와 홈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아시나요? 하우스는 사람이 의식주에서 주를 담당하는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고, 홈은 조금 더 사적인 표현으로 나와 내 가족이 사는 보금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영끌족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처럼 내 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가 될 정도로 하우스의 의미가 중요시 되면서도, 또 사회에서 이리저리 치인 심신을 위로받는 홈으로서의 집도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중심축 역할을 하죠. 여러분은 하우스와 홈이라는 단어 중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어느 단어에 더 정감이 가든 일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하우스에도 홈에도 부모님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님 손에 자랐고, 나중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고 새삼 충격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저희 곁에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부모님 다 지들 살 길 찾아서 도망가셨다고 하고, 할머니께서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나 동생이나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잘 자랐고, 또 부모님 얘기를 꺼낼 때마다 할머니 표정이 너무 슬펐기에 철든 후에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네요. 어디서 뭘 하든 살아있든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할머니께서는 떠맡은 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초등학생 때는 시장에서 나물이나 과일을 파셨고, 고등학교 때는 식당 뒤에서 일하셨고, 대학교 때는 폐지를 주우셨어요. 저나 동생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건 바로 무한한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까요? 물론 할아버지와 저와 한 핏줄인 제 가족이긴 했지만 아마 지금은 지옥불에서 타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주정뱅이이자 소녀들이 보는 곳에서도 개의치 않고 할머니를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정하고 천사 같은 저희 할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불같이 화를 냈을 때가 바로 어린 제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머리채를 잡는 걸 보고선 못 모르고 제 동생에게 똑같이 했던 걸 봤을 때였어요. 그때 당황스럽고 놀라고 화가 난 할머니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동생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제 손을 탁 하고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정이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할애비 하는 걸 왜 네 동생한테 똑같이 해? 네 할애비처럼 막대 먹은 인간 되고 싶어? 나중에 더 컸을 때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어린아이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거나 겪으면 그걸 거울처럼 따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제가 본 충격적인 장면을 재현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신 거죠. 할머니도 어린 제가 뭘 알고 그랬다고 생각을 안 하신 건지 그날 밤 제게 불같이 화를 내신 걸 미안해 하시기도 했어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할머니 잘못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의 일상을 위협했던 할아버지이기에 솔직한 말로 제가 고등학생 때 할아버지께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냉기가 풍기는 한숨이 나오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저 부디 다음 생에는 가족들을 해하지 않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할머니가 이제 더는 자신을 구박하고 구속하고 조롱하는 이가 없으니 조금 더 숨통 트이고 편하게 사시길 바랬습니다.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돌리며 일했어요. 집에 생활비도 필요했고,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딱 하나 다니는 단과학원 비용은 제가 내고 싶었거든요.
틈만 나면 쌈짓돈이라도 벌겠다고 성취하는 몸으로 나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 제발 집에 계시라고 돈은 내가 벌겠다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도서관 근로 학생으로 일하고 끝나면 식당 서빙하고 주말에는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제가 그 당시 크게 후회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줄여서라도 할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낼 걸 하는 것과 끝내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시기 전 할머니 앞에서 철없는 미련과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효정이 졸업하는 날 꽃다발 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 손녀 장하다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우리 효민이 대학 들어가는 것도 보고 우리 손녀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녀들 딸 아들 낳으면 내가 산바라지도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 할미가 미안해. 우리 예쁜 손녀들 두고 먼저 가서 할미가 너무 미안해. 할머니 제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두고 가지 마세요 할머니. 저 이제 알바도 안 하고 할머니 옆에만 있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랑 더 있어요. 아이고 우리 효정이 우리 예쁜 효정이 두고 어떻게 가나. 효정아 맘 단단히 먹어라. 헬미가 어디 있든 우리 큰손녀 효정이 지켜줄 테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어. 안 돼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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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저도 참 어렸죠. 고작 23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제 저와 동생을 지켜주던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과 이제 더 이상 할머니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슬픔에 마지막을 앞둔 할머니 앞에서 겁에 질려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무섭고 슬퍼도 할머니께 걱정 마시라고 할머니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워주신 보답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하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앞이 막막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마 동생이 옆에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무엇으로도 할머니의 빈자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은 게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었어요. 정말 단순하게 할머니의 손길과 푸근함을 느끼고 싶어서 노인정에 가거나 독거 노인분들에게 연탄이나 식사 배달 같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할머니를 잃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회사에 취직을 한 후로 그전보다 자주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도 했죠. 남편은 같은 봉사활동 단체의 회원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고 성실한 이미지였어요. 왜 군중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은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필요하다면 따로 사비까지 털어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단체에서 봉사를 한 지 몇 달 지나고 나서 몇몇이 모여서 회식을 했는데 그때 술을 좀 마신 제가 옆자리에 앉았던 남편에게 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지 속 얘기를 털어놨거든요. 저는 뭔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을 갖고 있는 남편 앞에서 긴장을 풀고 제 이야기를 한 건데 남편은 그런 제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 이후로 종종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새 저희는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남편의 책임감과 추진력을 보고 놀랐던 점이 있는데요. 사실 남편은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났던 당시에 공시생 상태였어요. 3년 정도 틀어박혀 공부만 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공부하는 패턴을 반복하다가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사회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남편은 저와 연인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공시생 생활을 접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더 이상 기한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말이죠. 또 이건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남편이 말하기론 저와 연인이 된 날부터 결혼을 생각했다고 해요. 남편은 저희가 만난 지 2년 되던 해 노을 지는 한강 둔치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효정아, 너는 내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줬고 너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내가 너만 생각하면 힘을 얻고 용기가 나는 만큼 나도 너한테 단 하나뿐인 버팀목이 되고 싶어. 지금까지 동생과 함께 꿋꿋이 버텨온 네가 내 곁에서 쉴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라는 안식처는 절대 변함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 믿고 나랑 결혼해 줄래? 몇 천만 원짜리 반지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노을빛이 비춘 남편의 얼굴과 힘들게 살아오느라 수고했다고 이제 나 하나 믿고 걱정 말라는 그 말에 지금까지 살면서 쌓여왔던 서러움을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취업한 지 이제 2년도 되지 않은 남편이 모은 돈은 결혼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고 남편보다는 더 모으긴 했지만 제 재산으로도 일단 서울에 괜찮은 신혼집을 구하는 건 꿈 같은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그 당시 남편이 살던 원룸에서 신혼을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낭만적인 과거와 현실의 벽이 저와 남편의 머릿속에서 맞부딪힐 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시댁에 가서 결혼 전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부담 갖지 말고 오라는 말에 어찌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남편 없이 저 혼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문을 가진 채 1대1로 마주한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너도 태훈이도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 날짜 잡아놓고 걱정이 많지? 그렇다고 내가 재산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참 마음이 안 좋아. 젊은 사람들 일단 무턱대고 대출받아서 덜컥 집 사놓고 그 대출 이자에 허덕이면서 제대로 돈도 못 모으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경우 허다하지 않니? 그렇다고 당장 아쉽다고 월세 전전하면 매달 나가는 집세도 만만치 않고 아깝고. 그래서 말인데 너랑 태훈이 결혼하고 아예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너도 그날 우리 집 와봐서 알지? 넓고 방도 3개라서 너 있을 방 2개나 있어. 나중에 애 낳고도 방 모자라서 걱정할 일 없고. 그리고 평생 같이 살자는 거 아니야. 나도 적적해서 너희한테 같이 살자는 거니까 그만큼 보답도 할 거야. 몇 년 같이 살면서 너희는 편하게 돈 모으고 그 돈 어지간히 모이면 내가 보태서 집 살 수 있게 도와줄게. 너 애 낳고 나서 애 어지간히 커서 학교 갈 나이 되면 꽤 모으지 않겠니? 생각해봐. 너나 태훈이한테나 남는 장사일 거다. 이렇게 말만 들어선 조건이 나쁘지 않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께서 제게 나열한 좋은 조건들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밥 얻어먹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 밥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을 만나는데 빵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건 인스턴트 믹스커피가 다였습니다. 저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다니. 또 하나는 지금 시어머니가 들어와 살라는 그 집.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자 그 집의 주인은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새아버지였네요. 심지어 남편이 이미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한참 후에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된 거라 남편도 시동생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애매하고 불편한 관계였죠. 남편이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엄마 늦게 연하나 만나서 깨복듯 사신다 라고 말한 그분은 시어머니보다 5살이나 어린데도 나이는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앞서 말했던 조건들에도
제가 시아버지로 모실 만큼 좋은 분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뭔가 시어머니가 그분에게 쩔쩔 매는 게 보이기도 했거든요. 분명 저도 남편도 당장 결혼하고 같이 살집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덥석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만큼 제시한 조건들이 시댁에서 예견된 불편한 생활을 이길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로 이 얘기를 들었는지 저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어때? 들어가서 어머니나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거. 나야 우리 어머니고 아저씨랑도 살아봤으니까 상관없는데 효정이 네 의견이 가장 우선이지. 장점만큼 단점도 있는데 혹시 효정이 네가 그래도 한번 같이 살면서 돈 모으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집에서 중간 역할 정말 잘할게.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알 수 없는 용기와 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불편하고 힘들 테지만 그만큼 나중에 나와 남편 그리고 앞으로 생긴 우리 아이를 위한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시댁으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불편하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정말 제 기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도 회사 다니는 저를 배려해 주시기도 했고 어차피 그 아저씨라는 분은 운영하는 금은방에 나가서 있는 시간 제외하고는 집에서 딱히 하는 일도 없어서 마주치는 시간도 길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께서 시도 때도 없이 빨리 손주가 보고 싶다고 노래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대로만 가면 훗날 분가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그런 대로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결혼 후 넉 달 만에 임신을 하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주방 냉장고 문짝에 처음 보는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봤구나. 맞아, 내가 했다. 이제부터 효정이 네가 하루 동안 집에 있을 때 해야 하는 일 리스트를 정리해봤다. 원래 여자가 임신하면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서 해야 돼. 어때? 편하겠지? 근데 여기 있는 거 원래 제가 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왜 저 임신하고 나서 바로. 어머, 그럼 너 평생 이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내가 빨아주는 옷 입고 네 시애미가 청소하는 집에서 편하게만 살려고 했니? 내가 초반에 너 좀 풀어줬던 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배려했던 거고 이제 너도 슬슬 이 집 일원으로서 며느리로서 제 몫을 해야지. 며느리는 죽어서도 시댁 귀신 된다는 말 안 들어봤니? 나중에 너 출산 휴가 받으면 더 추가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주마. 이것만 들으면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무슨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집안일을 안 했다고 오해할 것 같네요. 저도 일하면서 최대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출근 전에 빨래를 돌리고 가는 것도 저였고 돌아와서 거실 바닥 닦는 것도 저, 시어머니 오더대로 퇴근하고 마트에 들러서 장을 봐오는 것도 저였어요. 근데 이제 냉장고에 붙은 그 리스트에 뭐가 적혀 있었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시아버지 아침상부터 차려라. 밥은 그날 먹던 밥상 그대로 올리지 말고 꼭 새로 갓 지은 밥 올리고 국은 하루 이상 같은 국으로 내오지 말 것. 시아버지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니 국도 꼭 얼큰하게 끓이고 나머지 반찬은 삼삼하게 만든다. 반찬은 김치 제외해서 5가지 이상 준비하고 반찬통 그대로 상에 올리면 상 없는 수가 있다부터 화장실 청소는 꼭 가족들 다 씻고 마지막에 너 씻고 나서 말끔하게 하고 나오고 또 술 좋아하시는 네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제부터 맛있는 술안주 레시피 공부해서 매번 다른 술상 받으려라. 시아버지 속옷은 린스 많이 넣고 꼭 손빨래 할 것. 진짜 다 거짓말 같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서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적혀 있던 건 더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어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항목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며느리가 지켜야 할 리스트가 아니라 거의 월 5, 600씩 받아야 하는 식모가 하는 일 아닌가요? 저는 너무 충격이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검색도 해봤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이 정말 일까지 하면서 이런 수발과 명령까지 들어야 하냐고 말이죠. 솔직히 당장 그때 시어머니 앞에서 리스트를 찍고 싶긴 했지만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 며느리로서 남편과 상의를 하고 정말 기본만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침 식사 준비는 남편이 같이 일어나서 함께 했고요. 화장실 청소는 남편이 나중에 씻고 하고 나왔죠. 제가 주로 해야 할 일은 아저씨인 그분의 시도 때도 없는 술상을 봐드리는 건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아저씨가 거실에 길게 들어 누워서 TV를 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저씨는 TV에서 좀 맛있어 보인다 하는 음식만 보면 꼭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야, 저거 맛있어 보인다. 좀 똑같이 만들어 봐라. 아니, TV에서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도 안 나오고 그냥 완성돼서 먹는 모습만 쓱 하고 지나가는 음식을 제가 무슨 재주로 똑같이 만드냐고요. 심지어 방영된 지 좀 된 재방송을 보고도 그래서 뭐 방어나 꼬막이나 굴 이렇게 제철 아니면 좋은 걸 구하기도 어려운 음식도 요구하시더군요. 더 환장할 건 옆에서 시어머니가 그 말을 거둔다는 겁니다. 네 시아버지가 드시고 싶으신가 보다. 며느리가 솜씨 좀 발휘해봐.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행여 제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다 생각했던 맛이 아니다 싶으면 시어머니는 세상 언짢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엄마한테 이런 것도 안 배웠니? 아유, 맞다.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구나. 그럼 네 할머니는 안 가르쳐 주셨니? 라는 헛소리로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시어머니는 늘 아저씨의 말에 거의 복종하는 사람처럼 굴었는데 집안에서 정말 볼일 보고 뒤닦는 일만 스스로 하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면 뭐든 실현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았어요. 더 문제는 그걸 실현시켜야 하는 게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였다는 거였죠. 한 번은 또 TV에서 맛집이 나왔는데 아마 등갈비 구이였을 거예요. 아저씨는 그걸 가리키면서 또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마침 그 식당 상호명을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서 거기서 포장을 해오겠다고 하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밖에서 해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요. 그렇게 먹는 걸로 건강 따지는 사람이 왜 평일이나 주말이나 구분 없이 저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집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 아파트 방송으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웃들이 냄새로 고생한다는 방송이 나오게 만드는 걸까요? 나중에는 제가 거의 억지로 만든 음식을 먹기만 할 줄 알지 뭐 잘 먹었다, 맛있다 한마디 안 하는 아저씨와 시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의 복수를 하기도 했어요. 아저씨의 입맛 때문에 반찬이나 술안주나 빨간 양념의 매콤한 음식이 빠지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빨간 맛 제대로 보라고 맵다고 소문난 매운 양념들을 다 모아서 아낌없이 음식에 때려 부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입맛을 다시면서 그래, 이렇게 먹어야 속이 확 풀리지 하면서 그릇을 싹 비우시고 거의 이틀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작작 좀 맵게 만들라고 저를 탓하셨지만 저는 태연하게 매운 거 좋아하셔서 최대한 매콤하게 만들라고 한 건 어머님인데요? 라고 반문을 했죠. 제 복수가 시작되고 몇 주 후에 집 식탁 위에서 매운 음식은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수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사건이 터졌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처음으로 아저씨와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게 됐죠. 그때 저는 만삭인 상태에서 출산 휴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배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커졌고 다리도 몸도 땡땡 부어서 꽤 고생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1박 2일 출장으로 집을 비웠었고 저는 속이 안 좋아서 저녁 식사 준비만 한 뒤에 밥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어려움풋이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때 거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고래고래 들리는 거예요. 한번 임신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삭인 상태에서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잠들려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했죠. 근데 그새를 못 참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거실로 나가니 저녁 식사 중이었던 아저씨는 어느새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그 곁에는 시어머니께서 앉아 있었어요. 어기적거리면서 거실로 나오는 저를 보고 아저씨는 정말 음흉하다라고밖에 설명 안 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유,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어서 여와서 술 좀 따라봐. 그래도 이렇게 쭈그러진 아줌마보단 젊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을 마셔야 술이 술술 들어가지.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게 말인가요?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오물인가요? 어떻게 만삭인 임산부를 방에서 불러내서 저딴 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무겁고 힘든 몸 상태도 잊은 채 식탁 앞으로 다가가서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서 소리쳤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술 따르는 잡부로 들어왔어요? 이야, 너 지금 어디라고 소리를 빽빽 질러? 아니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 술 좀 따라줄 수 있지. 뭐가 큰일이라고 유난이야 유난히. 너 지금 얹혀 사는 이 집이 누구 건데? 애 낳기도 전에 쫓겨나고 싶어서 이래? 애초에 이 집으로 저 부른 거 어머님 아니에요? 두 분이서만 살기 적적하다고 같이 살자고 했던 분이 이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수발 들어줄 종이 필요해서 부른 거나 다름없잖아요. 어머님은 제가 고아라고 친정 없다고 여기서 나가면 갈 곳 없는 거 뻔히 아니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여기 아니라도 저 남편이랑 살 곳 많아요. 남편 하나 보고 여기 들어와서 두 분 어처구니 없는 비위도 맞추면서 사는 건데 남편만 동의하면 내일이라도 나가서 살 수 있다고요. 이날 있었던 소동은 며칠 뒤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호기롭게 당장 나갈 수 있다 외쳤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데리고 이사할 집을 찾고 이사 준비를 해야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그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딸의 100일이 막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아기들이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싸고 우는 거잖아요. 이맘때쯤 아기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아침, 저녁, 새벽 가리지 않고 2시간에 한 번씩 울어 제끼는 게 아기잖아요. 그날도 자다가 딸이 우는 소리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울음소리에 남편도 같이 깨서 달래는데 남편이 그날 회식에 갔다 오는 바람에 안 그래도 술 못하는 사람이 소주 반병에 기절하듯 자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서 달래는데 우리 딸은 엄마 마음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서럽고 불편한지 계속 울었습니다. 열도 없고 기저귀도 뽀송뽀송하고 배도 고픈 게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기에게 빌다시피 제발 울지 말라고 저도 울먹거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타온 분유가 점점 식어가서 다시 데우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갔는데 주방으로 들어설 때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방문이 열리더니 얼굴에 짜증이 덕지덕지 묻은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몇 시? 자식 새끼 우는 것도 못 달래면서 어떻게 네가 애미야? 온 동네 사람들 다 깨우려고 작정했어? 애 달랠 자신 없으면 딴 데 피해주지 말고 어디 산속에라도 들어가든가. 내가 아주 네 자식 새끼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잠을.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뻥 쪘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애를 일부러 울렸나요? 저라고 제 자식이 우는 걸 바라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 뒤에서 나타난 시어머니가 한 소리 때문에 더 서럽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너는 애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애 보는 게 늘지가 않니? 애도 너 같은 엄마 만나서 고생이다 정말. 애가 안 그치면 데리고 잠깐 여기 앞에 산책이라도 하고 와. 그게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한 배려야 배려. 어머님, 진심이세요? 이 새벽에 우는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요? 제가 남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세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는 애 달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 키우면서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 다 혜민이 태어나고 나서 단 한 번을 봐주신 적 있으세요?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도 씻기는 것도 입히는 것도 다 모른 척 하셨으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나가서 봐라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야, 너만 소리 지를 줄 알아? 그리고 뭐 맡겨놨니? 니들이 좋아서 낳은 애를 왜 우리가 봐줘?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식탁 위에 있던 분유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와 시어머니 앞으로 던졌어요. 분유통은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안에 있던 하얀 분유가 순식간에 터져 나와 엉망이 됐습니다. 저는 터진 분유통처럼 분통이 터져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저를 이 집에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모른 척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도 제 딸까지 무슨 인격체 취급도 안 하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제가 나갈게요. 그러니까 똑 닮은 두 분이서 평생 단둘이 잘 살아보세요.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을 울리는 제 고함 소리에 기절하듯 자고 있던 남편도 깨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 또한 저만큼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구박할 정도로 꼴 보기 싫으면 나갈게요. 그럼 속이 좀 시원하시겠어요? 아유, 그래. 알았어. 이번 일은 우리가 잘못했다 치자. 우리도 며칠 내내 혜민이 우는 소리에 잠을 설쳐서. 잠을 설쳐도 저나 이 사람만큼 설치세요? 애 한 번 돌봐주신 적 없으면서 그 유난 좀 부리지 마세요. 그냥 평생 단잠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나간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끔찍한 시집살이 끝에 분가를 택했습니다. 돈을 다 모으지 못한 만큼 선택지는 볼품없이 좁아졌지만 그때는 시댁만 아니면 됐기에 상관없었어요. 며칠 내내 부동산을 돌면서 집을 찾다가 보증금 2천에 월세 70의 투룸을 발견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 선언한 후에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그래 나가라 나가 라는 태도를 보이시다가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초조한 모습을 보이셨네요. 정말 가냐? 아유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냐.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시애미한테 이겨먹고 싶냐 등등 대답도 하지 않는 제 옆에서 떠들다가 이삿날을 3일 앞두고 방 앞에 쌓여있는 짐 앞에서 무너지시더군요. 예, 효정아. 내가 너 부려먹은 거 그래 인정하마. 나도 시자 들어간 시애미라고 며느리한테 좀 시켜먹고 싶었어. 너도 네 시애비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맞추기 까다롭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 집 8년을 하다가 드디어 며느리 없고 해방되나 해서 내가 오버했다. 이제 너 혼자 하던 거 좀 나랑 나눠서. 됐어요. 다 늙은 아저씨 시중 나눠서 할 생각 없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 고생을 사서 해요? 제가 고하고 돌아갈 친정 없다고요? 아무리 돌아갈 것도 없어도 여기로는 다시는 안 돌아오니까 저 설득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저 악몽과 같았던 시집살이를 청산하고 월세에 좁고 낡았지만 드디어 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반절도 안 되는 좁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오히려 숨통이 트는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결혼하고 2년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 신혼을 남편과 보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또 시동생 부부와도 교류가 잦아졌죠. 원래 시동생 부부는 시댁의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와봤자 동서는 안 오고 시동생만 와서 밥만 먹고 갔고요. 무슨 연유인지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남편도 잘 모른다. 원래 시어머니가 재혼하신 뒤 시동생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고 결혼한 다음에 더 심해진 것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분가를 한 뒤에 종종 시동생 부부가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진짜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 분가에서 어머님 댁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촉이 딱 왔어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결혼하고 잠깐 같이 살 때 집안일이랑 본인 남편 뒷바라지 저한테 다 떠넘기고 하는 거라곤 트집 잡는 거랑 잔소리밖에 없었어요. 저야 낌새가 이상하기도 하고 임신도 늦게 해서 꺼리낄 거 없어서 반년도 안 돼서 바로 분가했지만 그러고 보니 그래서 형님 임신 전까지는 잘해준 거 아니에요? 임신하고 애 때문에 들어갈 돈도 많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으면 집 나오기 어려워지니까 애 생기고 난 뒤에 본 모습을 보인 거죠. 와, 진짜 소름. 저와 남편 이전에 최초의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그맘때쯤 전세 대라 문제 때문에 잠깐 시댁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정보다 일찍 그 집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와 그 아저씨가 제게 했던 행패와 똑같은 이유였다니 그냥 그 두 사람은 둘이 살기 적적했던 것도 아니고 아들이나 며느리 또 다른 가족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저 수발을 들어줄 노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단합이 잘 된다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계속해서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그전보다 가까워졌고 특히 말이 잘 통하던 저와 동서는 언니 동생처럼 친해졌어요. 어린이집 교사인 제 동생이 결혼과 함께 거처도 직장도 지방으로 옮기면서 자주 만나지 못해 외로웠는데 동서가 그 외로움을 잊게 해준 거죠. 근데 정말 액땜이라든지 애군이라는 게 있긴 있나 봅니다. 시댁이라는 애군 덩어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일이 좋은 일이 연속으로 생긴다는 게 말이죠. 바로 저희가 이사를 하고 2년 뒤에 남편과 제가 꾸준히 들고 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로또보다도 어렵다는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며칠은 어안이 벙벙했고 눈을 뜨면 세상이 꽃밭으로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 손녀 열심히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다는 허무맹랑한 상상까지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적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적이 엎친 데 덮쳐서 얼마 뒤 둘째 소식도 들려왔죠. 이렇게 좋은 일만 생겨도 되나 싶게 그 후 2년 동안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살았네요. 태어난 둘째가 2살이 됐을 때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서 저도 그만뒀던 일을 시작했어요. 청약 중도금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하루에 9시간씩 동네 마트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이 끝나지 않길 매일 간절히 기도했건만 실현 뒤에 오는 행복을 더 달게 느낄 수 있게 하늘이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시댁에서 뛰쳐나오고 거의 5년이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시댁을 나온 후로 시댁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남편만 간간히 시동생과 함께 찾아가서 밥만 먹고 돌아오곤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저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는지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어떤 소식도 전하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한 걸까요?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의아한 심정으로 들으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 내 목소리 듣기 싫은 거 이제는 이해한다. 나도 잘못했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둘째 태어난 다음에 한 번을 같이 안 찾아올 수 있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혜연이라고 했나? 또 딸 낳았구나. 얼마나 예쁠까. 그래, 지 엄마 얼굴 닮았으면 어디 가서 얼굴은 안 빠지겠지. 효정아, 나도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 그러니까 손녀들 보고 싶다고 이렇게 먼저 연락했지. 요새 일한다며? 바쁜 너한테 오라가라 안 하고 내가 직접 갈 테니까 문 한 번 열어주렴. 나도 이 나이에 손녀들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부탁한다. 어? 5년. 정말 사람이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간일까요? 귓가에 들리는 호소력 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께서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실까 하고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에 손녀와 할머니 사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만큼 저희 애들도 할머니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자랐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허락하고 말았어요. 저희는 제가 마트를 쉬는 휴무날로 약속 날짜를 잡았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주저하며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아기 때도 제대로 봐주지 않던 시어머니가 애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며 할머니가 우리 예쁜이들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리움이 컸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식사를 하며 지금까지 서로 안 보고 살았던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고 또 시어머니는 제게 청약 당첨된 거 축하한다고 성실하게 살아서 복받은 거라고 말도 하셨어요. 식사를 끝낸 후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고진감래,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나 보다. 혼자서 고생하면서 자란 너는 이제 집도 생기고 애들도 잘 크고 너한테 실수한 나는 아휴 효정아 나 정말 망했다 망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아직 태훈이나 정훈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 첫째 며느리 너라서 먼저 말하는 거야. 네 시애비가 글쎄 사고를 쳤지 뭐냐. 뭐 좋은 투자 정보라고 가져와서 집 담보대출 받아와서 투자한 게 피라미드 사기였다. 피라미드. 이게 말이나 되니? 사기요? 아니 그럼 그 집은 이미 넘어가서 조만간 짐 빼야 돼. 그 인간은 아주 연락도 안 돼서 잠수 탔고 요새 나 혼자 짐 정리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 사고치고 도망간 인간 앞으로 계속 믿고 살 수도 없고 에휴 헤어져야지. 아주 헤어져야 돼. 근데 그래도 문제인 게 아휴 내가 일을 하니 뭘 하니 비상금은커녕 쌈짓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나마 살만한 집 구해서 갈 수가 있겠어. 그래봤자 단칸방에 월세 전전하면서 노후 보내겠지. 어떡해요 어머님.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라도 알면 되지. 이제 와서. 그래서 말인데 너 이번에 완공된 아파트 있잖니? 이제 입주도 얼마 안 남았지. 거기 나 좀 데리고 가주라. 들어보니 뭐 방도 3개라며. 그럼 우리 다 같이 충분히 살지. 이거였구나 싶은 생각에 아차 싶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그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잠시 바뀐 척만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의도를 다 파악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기세를 뺏길까 조잘조잘 속사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미리 너희 들어갈 아파트 구조 보고 왔는데 안방이랑 작은 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 역시 신축은 실평수를 잘 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요새 나이가 들어서 요실금이 좀 있어서 화장실이 멀면 또 안 돼요. 내가 화장실이 붙어있는 안방 쓸 테니까 나머지 방 2개에서. 어머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려도 아니 상상조차 안 했던 일을 왜 어머님께서 나서서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방이 3개라고 해도 저희 애가 2명인데 나중에 애들이 다 컸어도
작은 방에서 둘이 같이 지내게 할 수 없잖아요. 아유, 그런 건 걱정 마라. 내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나가 살 테니까. 지금도 마땅히 하는 일 없으시면서 나중에 더 나이 들었을 때는 할 일이 더 없어지죠. 얘 효정이 네가 지금 심각성을 잘 모르겠나 본데 이러다가 나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 그 인간이 집뿐만 아니라 내 돈까지 싹 가져가서 내가 변변치 않은 전세도 못 구하게 생겼어. 최대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도 단칸방이라니까, 단칸방. 저랑 남편이랑 애들 둘도 지금 이렇게 좁은 집에서 거의 4년을 지냈어요. 4년을요. 어머님 혼자 원룸에서 지내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야, 내 말 이해가 안 되냐? 내가 이 나이에 자식들 뻔히 살아있는데 혼자 단칸방에서 외롭게 늙어야겠어?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모아둔 돈도 없는 한심한 며느리를 1년이 넘게 거둬줬는데 어떻게 시애미한테 이러냐고. 그냥 거둬주기만 하셨어요? 신나게 부려먹으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고아라고 무시한 며느리한테 같이 살자고 매달리세요? 구질구질하게. 저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어요. 만약에 어머님이랑 같이 안 살면 청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차라리 그냥 이 집에서 내 가족들이랑 살지. 왜 제가 그 지옥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요? 그게 무슨 부려먹은 거야, 부려먹긴. 다른 집 며느리들이 너 보면 욕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잔말 말고 양심이 있으면 안방 비워놔라. 나는 미리 짐도 다 싸놔서 당장 들어가도 돼. 차라리 양심에 털난 상태에서 어머님이랑 절대 같이 못 산다고 하고 싶었지만 퇴근한 남편의 등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놀라 굳었고 이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집 엄마 아들 집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집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저 절대 어머니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을 거고요.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네 애미가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해도 그저 네 마누라가 우선이라 이거냐? 당연하죠. 이 사람은 이제부터 제가 서로 책임지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엄마가 이럴수록 저 엄마 보기 힘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한껏 지친 남편의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서럽게 눈물을 쏟아내셨고 미련이 한가득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작정한 것처럼 정말 월세집으로 이사를 한 시어머니는 매일 노골적인 문자를 저와 남편에게 보내셨네요. 뭐 화장실에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다. 집이 너무 춥다. 외롭다. 이래서 노인 고독사가 느나보다 하는 끔찍한 내용까지 말이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미동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남편은 종종 시어머니가 이사한 집으로 가서 어떻게 지내시나 보고 오긴 했는데 그것마저도 시어머니가 간신히 굴러온 복을 차버렸네요. 아파트가 완공되고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고 나서 한번 시어머니가 찾아오셨거든요. 처음에는 집 구경한다고 오신 분이 불길하게도 엄청나게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뭐 손녀들이랑 하루 자고 가고 싶어서 왔다고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박 2일 짐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아예 얼렁뚱땅 눌러앉을 생각으로 왔던 거예요. 저나 남편이 정말 안 된다. 이미 집도 구하시지 않았냐. 더 안 좋은 모습 보기 전에 제발 나가달라고 해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던 손녀들 다 보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절대 못 나간다고 난동을 부려서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왜 괜한 짓을 해서 불운을 앞당기는 걸까요? 저희는 경찰을 불러서 집에서 쫓아낸 게 충격이긴 충격이시긴 했는지 그 후에 다시 같이 살자는 둥 집에 놀러 가겠다는 말은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정말 제 마음속의 앙금과 서러움이 다 녹고 받은 상처도 아물어 흉터로만 남았을 때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진 않네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외롭게 자란 제 처지를 이용해서 부려먹으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의도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나중에 일어날지 아닐지 불명확한 일로 깊게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싶지 않네요. 그저 이제야 내가 찾고 내가 만든 내 가족들과 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행복은 이제껏 살면서 겪은 모든 비애와 고통이 이 행복을 위해서 감수할 만한 거라고 느껴질 만큼 충분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이 자리를 빌어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슬퍼서 우느라 끝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습니다. 훗날 다시 만나기 전까지 손녀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나를 지켜주고 또 제가 지켜줘야 하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그리고 꼭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저랑 효민이와 함께 만났을 때 예전처럼 저희를 푸근한 품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느라 할머니 만나러 오느라 수고했다고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하우스든 홈이든 그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